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민생 현장이 어렵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릴 때마다 이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 왜 보수 논객이 보수 정권을 비판하느냐, 이런 욕을 듣습니다. 그게 정권을 비판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곧 닥쳐올 총선 승부를 가르는 화두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혁신,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민생,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것은 첫 번째는 민생 때문이요,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여당이 무엇인가 크게 바뀐다 하는 데 대한 기대입니다. 세대 교체라고 하죠. 어제 매일경제의 민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동네 카페 자고 나면 사라지더라. 하루 34곳씩 폐업, 역대 최다. 카페가 만들어졌는데 하루 34곳씩 폐업을 한다는 겁니다. 올해 11월까지 폐업한 카페의 누적 숫자는 무려 11,450곳, 역대 최다입니다. 하루 평균 34곳, 한 달에 1,041곳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2020년 이후에 이은 카페 4곳 중에 한 곳은 망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외국계 카페는 오히려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직격탄을 맞은 곳은 바로 동네 곳곳의 자영업자 카페들입니다. 우리 동네 카페. 그 카페들이 다 망하고 있는 겁니다. 손쉬운 창업 업종이라던 카페마저 무너지면서 자영업은 지금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러니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장관들,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치더라도 국민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틀 전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 또 어려운 민생을 조명했습니다. 오늘 또 허탕, 새벽 칼바람이 온다. 그 일면에 나온 사진을 보면 눈물겹습니다. 19일 새벽 5시 영하 11도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서울 구로구 남구로구역 삼거리 인력시장에 일감을 찾아 나온 근로자들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날 6시 20분쯤 근로자 모집이 마무리된 뒤에 발길을 돌린 이들만 600여 명입니다. 건설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역시 높은 금리와 그리고 치솟는 자재비 때문입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이렇게 민생을 어렵게 합니다. 민생은 이처럼 어둡습니다. 어두운 상점들이 거리에 아주 오래전에 이 콩쿠르상을 받은 파트릭 모디아노의 소설 제목입니다. 내용은 뭐 민생 문제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만 요즘 우리 거리 풍경을 보면 저는 자꾸 이 소설 제목이 생각납니다. 어두운 상점들이 거리. 밤 9시면 문을 닫아버리는 텅 빈 거리 풍경, 언제쯤 나아질까요? 여기에 바로 보수 정당의 명문이 걸려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 국민에게 소비 여력이 없다. 돈이 돌지 않는다. 이게 바로 민생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정치판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개혁, 혁신. 요즘 여의도에는 개혁, 혁신 이런 단어가 횡행합니다. 이 말 쓰지 않으면 정치인이 아닙니다. 바꾸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설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바뀌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30년 비평을 해온, 정치 비평을 해온 제 눈으로 보면 바뀌는 건 전혀 없습니다. 혁신을 핑계로 권력 투쟁만 있을 뿐입니다. 예산 정국을 끝내고 국민의힘이 한동훈 체제로 바뀌자 그의 앞에 김건희 특검과 공천이라는 시험대가 놓여 있다는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언론은 여기에 이준석 탈당 문제까지 보태더군요. 그래서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준석 탈당, 김건희 특검, 공천. 그러나 이준석 탈당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전혀 데미지가 없는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그를 공천할 지역도 없습니다.
게다가 한동훈이 등장함으로써 이준석이라는 청년에 대한 기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과연 한동훈 대비 첫 시험대는 무엇일까요? 상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한동훈에게는 특검 전국을 돌파해야 하는 숙제가 안겨졌습니다. 핵심은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입니다. 12월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격렬한 대치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때와 정반대로 이제 공수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야당이 공격을 하고 한동훈이 방어를 해야 합니다. 상특검 법안의 하나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의당 이현주가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정의당 강은미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특검은 그 사안의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4월 총선 전국과 맞물리면서 총선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생 혁신 외에 상특검, 그 중에서도 김건희 특검이 이제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한동훈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이 정치권에 등장하자마자 아주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무슨 묘안이 있을까요? 한동훈은 이 문제로 윤 대통령과 파이름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낼 수도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한동훈은 이미 답을 내놨습니다. 그는 지난 19일이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 자, 그런데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 말입니다.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 쉽게 말하면 정의당이 내놓은 특검 법안은 독소조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선에 이 특검을 이용하도록 하는 독소조항들. 결론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은 윤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하면서 총선 최대의 변수가 되었습니다. 특검 법안이 공포가 되면 당장 특검 후보와 특검 구성, 수사 범위에 관심이 증폭될 것이고, 그리고 특검이 개시되어 수사 진행 상황이 언론을 통해 실시간 전달이 되면, 아닌 말로 매일 아침에 브리핑이 되면 모든 이슈는 블랙홀처럼 특검으로 빨려들 것입니다. 총선 전국에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힘으로서는 총선 전 특검은 선거 참패로 가는 수순으로 향후 윤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될 판이니 김건희 특검법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상황인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겨냥 흠집내기 의도로 보았습니다. 24일 이관섭 정책실장이 KBS TV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그는 실제 28일에 법안이 통과돼 국회에서 정부를 넘어오면 입장을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이미 정해지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검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정치판에 떠돌았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입니다. 특검은 절대 다수 민주당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고, 따라서 관심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의 재의결 과정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다행히 그때까지는 총선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어서
낙선자들의 반발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의를 했을 때 통과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는 특검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언론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법치주의 앞에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는 명분에서 야당이 노리는 정치적 프레임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말은 복잡하지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했는데 결국 집권 여당의 권력으로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그 선을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 지적입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명분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자, 솔직히 저도 몇십 년 법을 파먹은 입장에서 제 양심상 선을 지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특검을 할 정도의 권력형 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법조계의 속으로 표현을 하면 특검을 할 범죄와는 건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게가 다르다. 더욱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을 하기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권력형 비리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1년을 훨씬 넘는 기간 수사를 벌였지만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일반인들도 수없이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도 얼마 전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 사건을 특검으로 밀어붙이는 야당의 속내는 뻔합니다. 총선 기간 매일 특검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힘은 무너진다. 이게 정답이 있습니다. 이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독소조항 제거, 선거 이후에 특검 실시라는 이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12월 20일자죠. 조선일보는 일면 헤드라인을 이렇게 썼습니다.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 법 앞에서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야당의 특검법은 총선 기간에 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한 것이 총선 후 특검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선 이후에 문제점을 수정한 새로운 특검법안을 낼 경우에 수용할 수 있다. 말하자면 여야 모두 명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전주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 사건이 특검으로 갈 만한 사건인가요? 저는 진짜 특검을 해야 할 사건으로 이보다 몇십 배는 중한 문재인 정권의 범죄 혐의를 10개도 더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해수부 이대준 씨 피살 사건, 타이 일사젯 사건,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권력형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아니고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어떻든 국민의힘은 대통령 배우자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20일 원내대표 윤지호의 말입니다.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에게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할 소리를 하라면서 이런 요구까지 했습니다. 상특검도 받자고 하고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이번 기회에 털어내서 당당한 대통령실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라.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언론에서 읽은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야당에서 그런 말을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지난 3월 발의된 이른바 상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에 태우기로 합의를 했죠. 그래서 4월에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타임 스케줄이 잡힌 겁니다. 계획대로. 자, 이들 법안은 180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결국 여야의 합의가 불발의 것이고 28일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이 통과된다면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명확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선거를 앞둔 새 정치권에는 일대 경랑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 외에 또 하나가 있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한편 이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여야 원내대표와 따로 만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 의장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중지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총선 다음에 해라. 일단 야당은 특검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지만 이 중지안 수용 여부는 유가족 측의 의견을 들은 뒤에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굳이 특조위 특검 다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특검은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의 경우 특검뿐 아니라 특조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입니다. 솔직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특검을 하든 특조위를 하든 지금 새삼스럽게 새로 나올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자, 이번에 민주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가 24일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이른바 조찬이란 걸 함께하며 민주당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준비하면서 당이 쪼개지기 직전입니다. 정세균, 김부겸 두 사람은 이달 초 만난 데 이어서 3주 만에 또 만났습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이낙연까지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갖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성사가 되면 관심사로만 떠돌던 문재인 정부 3총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3총리는 아직 한자리에 모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 관계자의 말입니다. 민주당의 원로이자 어른들이고 문재인 정부의 3총리라는 상징성까지 있다. 말하자면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세 사람이 한데 모이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3총리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만날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도 물론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정세균, 김부겸 두 사람은 그동안 이낙연 신당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죠. 양측 인사말을 종합하면 신당 창당은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니 새 전직 총리가 모이더라도 신당 창당을 위한 모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인들이 그렇게 볼까요? 한편으로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은 신당엔 부정적이면서도 이낙연의 문제의식엔 공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낙연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당을 옥죄고 그리고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이 당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김부겸, 정세균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긴 개딸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두 전직은
이날 자리에서 이낙연을 향한 당내의 거친 비판에 대해서도 우려와 불쾌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날 회동에선 이낙연까지 포함한 문재인 정부 전직 총리 3명의 회동 추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회동에 배석한 사람의 말이 이렇습니다. 28일 정세균이 이재명과 회동을 하니 이후에 필요하면 3명이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 이 세 진직이 만나는 것은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싫은 그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정통 세력이 함께 반 이재명 전선을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까요? 최근 민주당에서 신당 창당을 언급하는 이낙연을 향한 거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이낙연을 사꼬라 신당, 사꼬라 반란이라며 공격을 했죠. 정세균과 김부겸은 이에 대해 당 원로이자 선배 정치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갖추지 못한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 갈등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케이스가 2개가 있었죠. 최근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이 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비명계 학살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윤식이 출마하려는 지역의 현역이 현재 공천 실권을 쥐고 있는 사무총장 조정식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식은 당연히 친명계입니다. 최승도 당 홍보위원장을 지낸 친명계 한준호의 지역구인 고양을에 출마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삭을 잘라버린 겁니다. 당 이의신청 처리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이들의 이의신청까지 기각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비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이 2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을 향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욕이 아니라 진짜 정치라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빌런 정치라는 조롱을 받는 한 축답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빗나가는 화살을 쏘았을 뿐이다. 빌런 정치, 이걸 악당 정치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까? 이원욱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라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정치는 친명, 개딸, 재미인의 마을에 있지 않다. 민생에 있으며 시장에 있으며 학교에 있으며 기업 현장에 있다. 이 뒷부분 말만은 저도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했을 때 시장에 있으며 학교에 있으며 기업 현장에 있습니다. 자,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준석이 신당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신당의 당명은 가칭 개혁신당으로 하고 본 창당 시 사용할 이름도 정했다. 발표는 아직 하지 않을 것이다. 개혁신당, 글쎄요, 뭐 본 당 이름도 개혁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는 자신의 출마 지역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노원도 당연히 출마할 수 있다. 신당의 가치와 가장 부합하고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를 골라 출마하려고 한다. 자신이 전국적 인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곳에 골라서 출마를 해도 당선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두고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지적하는 대상이 대통령이나 그 통치 스타일이라면 조금이라도 반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민주당의 말 실수를 잡아서 때리는 것을 업으로 삼으면 큰 반향이 없을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받고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조국이 옥중 출마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2심에서도 실형이 그대로 선고가 된다면 말입니다.
그는 20일 기본소득당 용해인과 그리고 사회민주당 천호선이 계획하는 개혁연합신당에 참여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여기도 개혁연합신당입니다. 이준석도 개혁신당, 여기는 개혁연합신당. 무엇이 다릅니까? 조국은 이날 사회민주당이 주최한 대한민국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가 하는 토론회에서 사회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제가 재판을 받고 있고 선고를 앞둔 상황이라 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관계없이 제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전직 장관이다, 전 교수다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한 명의 시민으로서 윤석열 정권이 무도함과 무능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정치는 상상을 현실의 도면으로 그려내는 작업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 도면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죠. 우리 정치판이 뒤죽박죽인 이유는 그런 상상을 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자기 욕심만 가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sek이었습니다.